그날 밤 조정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대전 안의 모든 신료들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한 가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명의 젊은 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거울을 보듯 똑 닮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올리는 대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거두어준 양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에 시작된 잘못된 인연의 매듭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날 그 선비가 헛간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아이들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야기는 이 비극과 기적이 교차하던 운명의 밤, 12년 전의 매서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팔도 중에서도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산골짜기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던 해였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가 있었으니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박진사라는 선비였습니다. 대대로 글을 읽는 집안의 자제로 성품이 대나무처럼 곱고 어짐이 남달랐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던 이였습니다. 먼 친척의 환갑잔치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예상치 못한 눈보라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박진사는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를 발견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락거렸습니다. 박진사는 염치불구하고 주인을 찾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인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폐가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얼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냉골이었으나 아랫목 한가운데 놓인 낡은 화로 하나가 희미한 온기를 내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가던 박진사의 시야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방 구석, 낡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사내아이 둘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이 훤히 비쳤고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흙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를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들은 손가락에 침을 발라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가자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해칠 뜻이 없음을 밝히고 가지고 있던 보찜에서 말린 육포와 떡을 꺼내 건넸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아이들이라면 허겁지겁 음식에 달려들 법도 하건만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에야 음식을 입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박진사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허기를 어느 정도 채운 아이들에게 선비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 어린 너희들만 남겨졌느냐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지난 겨울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마을 사람들마저 떠나버린 뒤 갈 곳이 없어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겪었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이들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시선은 다시 아이들이 바닥에 끄적여 놓은 흔적으로 향했습니다. 흙먼지가 쌓인 방바닥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효자와 충자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붓도 먹도 종이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은 손가락 끝으로 배움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묻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조금 익혔을 뿐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닥에 적어 내려간 문장들은 단순히 글자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진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사랑채에는 읽어줄 자식이 없는 책들이 수천 권 쌓여 있는데 이곳에는 읽고 싶어도 읽을 책 한 권 없는 천재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지만 잠결에도 형제는 웅얼거리며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소학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책도 없이 오로지 기억만으로 경전을 읊조리는 아이들의 재능은 흙 속에 묻힌 진주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박진사는 보찜을 다시 꾸리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이대로 이 아이들을 두고 간다면 며칠 못 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밝힐지도 모를 빛이 꺼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진사는 결심한 듯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내 너희를 데려가 글을 가르치고 싶구나.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말보다 글을 가르쳐주겠다는 말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형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비의 앞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건네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튼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박진사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짓골의 쌍둥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양반댁에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들을 양자로 들였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라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비아냥거림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아이들은 제법 번듯한 도련님의 태가 났습니다. 박진사는 아이들에게 각각 명과 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밝을 명, 구름운. 구름을 뚫고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작 뒤에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이 엄격한 규율과 텃세, 그리고 아이들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주변의 시선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박진사의 먼 친척이자 가문의 재산을 탐내던 조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며 이 쌍둥이 형제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양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집 사랑채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진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거짓말처럼 성실하게 오고 갔습니다. 처마 밑에 고드름이 열리고 녹기를 10번, 뒷마당 감나무에 붉은 홍시가 열리고 떨어지기를 또 10번. 뼈만 앙상했던 거지 소년명과 오는 어느덧 훤칠한 키와 단단한 어깨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우물가에서 그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형제의 외모는 출중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 겨울밤의 서늘함과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형제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학식을 쏟아부었고 형제는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문일지십의 재능은 그들을 가르치는 박진사조차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형인명은 논리와 이치의 발가법전과 경세하게 능통했고 아우인 우는 문장력이 빼어나고 감성이 풍부하여 시와 문학에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두 형제가 밤새 토론을 벌이면 그 깊이가 웬만한 과거 급제자들을 능가하니 박진사는 이들이 훗날 조선을 떠받칠 거목이 되리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박진사의 조카이자 가문의 장손인 조생의 질투는 해가 갈수록 도끼를 품었습니다. 조생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글재주가 둔하고 성품이 포악하여 늘 박진사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조생에게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는 명과 운 형제는 눈엣 가시이자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박진사 댁의 진짜 아들은 양자들이다라고 수군거렸으니 조생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진사가 평생을 아껴온 귀한 단계연이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임금에게 하사받은 갑오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명백했습니다. 조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깬 것이었으나 그는 뻔뻔하게도 그 죄를 명과 운 형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사랑채를 청소한답시고 설치다가 갑오를 깨뜨렸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조생의 어미, 즉 박진사의 형수마저 합세하여 근본 없는 것들을 들여 집안에 막아 끼었다며 형제를 몰아세웠습니다. 박진사는 형제들이 그럴 아이들이 아님을 알았으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형수에 대한 예우 때문에 섣불리 조생을 나무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형인명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며 회초리를 청했습니다. 아우 운이 형을 말리려 했으나 명은 눈빛으로 아우를 제지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려 든다면 양아버지인 박진사가 조카를 처벌해야 하고 이는 집안의 분란으로 이어져 결국 양아버지의 입장만 곤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은 자신을 희생하여 가문의 소란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종아리가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돌아온 형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며 아우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하십니까? 저 간사한 조생의 지심을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명은 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나, 우리는 이 집안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아버님의 은혜가 태산과 같은데 고작 매 몇 대가 대수겠느냐. 우리의 붓끝은 저런 소인배를 향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해야 한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형의 깊은 속내에 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더욱 몸을 낮추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머슴처럼 일했고 밤이 되어서야 남들이 다 잠든 틈을 타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주경야독의 나날이었습니다. 조생과 그 무리들은 형제가 기가 꺾였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형제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고단함은 그들의 정신을 더욱 맑게 했고 백성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며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학문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형제가 20살이 되던 해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특별과거 시험인 알성시가 열린다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는 쌈짓돈을 털어 형제에게 붓과 종이 그리고 한양으로 갈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서 너희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 오너라. 너희는 내 아들이니 어디 가서 기죽지 말거라. 박진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과거를 보러 떠나기 전날 밤 조생이 사주한 왈패들이 형제의 방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보찜을 찢고 아껴두었던 책들을 불태웠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호패 신분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호패 없이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책들과 찢어진 보찜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형제를 보며 조생은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지놈들이 감히 과거라니? 분수를 알아야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우운이 나섰습니다. 그는 재만 남은 잿더미 속에서 반쯤 타다 남은 아버지 박진사의 옛 서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책은 머릿속에 있고 붓은 손끝에 있습니다. 호패는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이름과 실력까지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한양으로 갑시다. 가서 부딪혀 봅시다. 형제의 눈에서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다 타버린 잿더미를 뒤로하고 맨몸으로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1000권의 책과 만리를 갈 기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노잣돈마저 넉넉지 않아 주막에서 잠을 청하는 대신 헛간에서 쪽잠을 잤고 끼니는 산열매나 얻어먹은 주먹밥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는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수탈에 신음하는 백성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왜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는 이들의 방패가 되기 위함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양에 도착했을 때 형제의 몰골은 12년 전 박진사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초라했습니다. 과거장 앞은 전국에서 모여든 내로라 하는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대동한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형제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호패가 없다는 이유로 문지기에게 입장을 거부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지기가 형제를 밀치며 쫓아내려던 찰나 형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학문에는 귀천이 없고 인재를 구함에는 차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인재를 구하고자 판을 벌이셨는데 고작 나무패 하나가 없어 나라의 동량을 잃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과거장 입구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때 순찰을 돌던 한 고위 관료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형제의 초라한 행색과 당당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호패 대신 너희를 증명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운이 나서서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읊었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자들의 비단 옷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내용의 촌철살인과도 같은 풍자시였습니다. 그 시를 들은 관료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글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관료는 파한대소하며 자신의 명패를 건네주어 형제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마치 12년 전 박진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듯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는 수천 명의 유생들과 함께 과거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의 절개를 논하라. 형제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시제는 없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눈 속의 매화였기 때문입니다. 명과 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일필의지로 써내려가는 그들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고 감독관들조차 그들의 곁을 지나가다 멈칫하여 그를 훔쳐볼 정도로 그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답안지 제출이 끝났습니다. 형제는 녹초가 되었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인 방방내가 있던 날, 광화문 앞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군중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장원과 차성 모두가 같은 성씨, 같은 고향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명, 박운. 바로 그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조정의 한편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얼굴을 확인한 한 늙은 대신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입니다. 그는 12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어느 선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닮은 얼굴. 죽은 줄 알았던 역적의 씨앗이 살아 돌아온 것인가? 형제의 영광은 곧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폭풍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형제의 장원 급제 소식에 도성은 축제 분위기였으나 그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축하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쳐 형제의 오랏줄을 묶었습니다. 죄목은 역적의 자손이 신분을 속이고 조정을 기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형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옥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형제를 알아본 늙은 대신 그는 바로 12년 전 형제의 친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간신의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핏줄들이 살아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을 직감하고 선수를 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에서 친국이 열렸습니다. 서슬 펄언 임금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는 과연 역적 강씨의 자손이 맞느냐? 편전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형 명과 아오우는 고개를 들고 임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강씨의 핏줄이 맞사옵니다. 허나 저희 아비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간신 이 대감은 저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아오운이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아버지가 죽어가며 남긴 피 묻은 유서였습니다. 어린 형제가 눈보라 치던 헛간에서 굶주리면서도 목숨처럼 지켜왔던 옷 속에 꿰매어 간직해온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 대감이 어떻게 국고를 횡령하고 그 죄를 강씨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그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이번 과거 시험 답안지에 적어낸 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형제의 답안은 단순한 논설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부패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방도를 제시한 피 맺힌 상소문이자 충심의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간악한 이 씨를 하옥하고 억울하게 죽은 강 씨의 신원을 복원하라. 12년을 기다린 사필기정,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형제에게 본래의 성씨인 강 씨를 되찾아주고 아버지의 관직을 추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전하, 낳아주신 은혜도 태산 같으나 길어주신 은혜 또한 하해와 같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박진사의 아들 박명과 박운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말에 편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임금 또한 감동하여 그 청을 허락하였습니다. 형제는 어사와 꽂은 모자를 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박진사의 조카 조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제가 역적으로 몰렸다는 소문을 듣고 박진사의 집문서를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암행어사의 마패보다
더 높은 벼슬을 받고 돌아오자 조생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제는 조생을 잡아들이는 대신 그가 저지른 횡령과 폐악질을 관하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조생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비로소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나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형제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박진사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늠름하게 돌아온 두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들아. 정말 장하다. 12년 전 거짓골의 아이들을 거두었던 그 마당에서 이제는 조선 최고의 인재가 된 아들들과 늙은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진사는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3년상을 치르며 친부모에게 못다한 효도까지 양아버지에게 다하였습니다. 이후 형제는 조정의 영의정과 대제학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작은 온정을 베푼 선비의 선택이 두 명의 천재를 살리고 그 천재들이 다시 나라를 살렸다고 말입니다. 인연이란 함부로 맺는 것도 아니지만 함부로 끊어낼 수도 없는 법. 지금 당신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가 어쩌면 훗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지금도 눈이 내리면 그날의 따뜻했던 촛불과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야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